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을 함께 공부하는 윤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시험,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선생님들 위해서 저희 에듀퓨로에서 그 전에 있었던 최근의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풀이를 해드리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기출문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2차 기출 문제들을 포함해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앞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문제들, 또 새롭게 신기출 문제로 나올 만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2차 실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회차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최근 기출 문제를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과목, 그러니까 직업정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이죠. 이 두 과목별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1회 때 3월 달이었죠. 출제됐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험일 수도 있는데 2016년 1회 주관식 실기시험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직업정보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직업정보론은 뭐 최근 한 4년치 기출문제를 보시면 1차는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 직업상담, 심리, 그 다음에 정보론, 시장론, 노동관계법규까지 각각 객관식 문제로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2차로 오시면 2차는 이제 법규를 뺀 나머지 4과목을 상담, 심리, 정보론, 시장론 4과목을 과목 구분 없이 합쳐서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문제를 섞어서 100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과목 구분 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직업 정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건데 최근 한 4년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직업 정보론은 출제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4문제씩 4점, 5점, 6점짜리가 섞여서 한 4문제씩 출제가 됐던 건데 최근에는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외적으로 3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이게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에서는 좀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로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보시면 상담심리 쪽에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업정보로는 어쨌건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많으면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 2016년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자료에서 드리는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 1회 때는 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쪽에서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보론이 한 문제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때 시험이 좀 특이하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분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선호하는 또는 자신들이 전공했던 과목 쪽을 좀 많이 내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정보론이 좀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대비는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직업 정보론은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최소 2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 공부할 때도 우리가 2차 기본이론 공부할 때도 직업정보로는 한 15개 정도의 논점만 잡으면 그 안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중요한 논점이 주로 이제
한국 직업 사전의 부가 직업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2016년 1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출제 논점이 잡히는지를 항상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논점을 확 줄여버리면 실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1장에 직업사전이 있었죠. 직업사전에서 특히 부가직업정보 쪽이 출제 포인트예요. 부가직업정보. 그래서 요 부가직업정보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교육 있었죠. 정규교육 그 다음에 뭐 숙련기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작업의 강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왔죠. 작업의 강도. 그 다음에 직무기능 중요하죠. 직무기능. 그 다음에 작업의 장소도 중요하죠. 작업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정규교육 같은 경우에 이거 6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숙련기간은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의 강도도 5가지로 나누거든요. 5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거 확인하시고 직무기능은 DPT 그죠? 직무와 관련해서 개별 직무 종사자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people, thing,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해서 맺는 특징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이 DPT의 종류 즉 직무 기능의 종류 3가지별로 나눠서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 작업의 장소도 3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실내, 실외, 실내외 3가지로 나누는 거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가직업정보 쪽이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잡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뭐예요? 4가지 논점을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요. 출제될 논점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업의 개념 공부했었고 우리가. 그래서 직업의 개념에서 우리는 직업과 직무 개념 나누는 거 했었잖아요.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고 직무람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을 말한다. 이런 거 공부했었고 2번째로는 직업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요구하고 있는 직업의 성립 요건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성이 하나 있을 것이고 2번째가 경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사회성과 윤리성이죠. 사회성과 윤리성에 위배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 4번째가 비속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은 직업활동 아니다 이런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11가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직업의 분류 기준이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했느냐 직업의 분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게 직능이었어요. 직능. 그래서 직능은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 2가지를 고려하는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이 중에서 특히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죠. 대분류를. 자, 표준 직업 분류상의 중심 체계가 대분류인데 이 대분류를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한다고요. 물론 중분류 이하에서는 직능 유형을 고려합니다. 중분류 이하에서는. 그런데 표준 직업 분류의 중심 체계가 대분류다 보니까 우리는 직능 수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직능 수준 우리가 몇 개로 나누죠? 1, 2, 3, 4 직능 수준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직능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거 정규교육 수준하고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의 대분류하고 연결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출제 논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직업의 분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의 분류 원칙을 우리는 일반적인 직업의 분류 원칙과 특별한 원칙으로 나눴죠. 그래서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으로 직업 분류 원칙을 나누어서 일반 원칙 2가지가 뭐죠?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원칙으로서 특별 원칙 두 가지가 있었죠.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있었고 다수 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있었다고요. 다수 직업 종사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세 가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 최, 생 외웠는데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자, 이와 달리 다수 직업 종사자의 경우가 취, 수, 조였죠? 그래서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마지막으로 조사 시 최근 종사 직업 우선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최, 생, 취, 수, 조 요거 쓰는 문제가 하나 논점. 요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죠.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논점이 뭐였냐면 첫째가 산업의 개념이었죠. 산업이란 뭐냐? 유사한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개별 생산 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개념은 뭐와 구별해야 돼요? 똑같죠. 산업 활동과 구별해야죠. 그래서 산업 활동의 개념은 그럼 뭐냐? 그래서 산업 활동이라 함은 개별 생산 단위가 뭔가를 투입해서 뭔가를 산출해내는 생산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개별 생산 단위가 뭘 투입합니까? 투입물을 투입하겠죠? 투입물, 자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원재료, 그 다음에 노동, 자본 설비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뭘 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 그래서 요것이 유형이면 재화, 무형이면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생산 단위가 원재료, 노동, 자본 같은 투입물을 투입해서 재화나 용역을 산출해내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산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산업활동의 범위가 있었죠.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활동과 비영리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지만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이런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개념이에요.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 요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통계 단위 공부했어요. 그래서 통계 단위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생산활동과 생산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로부터 통계 단위를 네 가지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네 가지가 뭐죠? 첫째가 사업체 단위라는 거 공부했었고 사업체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체 단위죠. 기업체 단위. 다른 말로 요거 기업 집단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단위죠. 마지막 네 번째가 활동 유형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통계 단위의 개념, 요거 그림으로 그렸던 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단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 세 번째가 산업 분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기준. 그러면 산업 분류의 기준은 몇 가지예요? 요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가 뭐냐? 그게 산업 활동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산업 활동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개별 생산 단위가 뭔가를 투입해서 뭘 산출해내는 활동. 이거로 보니까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는 뭐예요?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일반적인 생산 활동의 결합 형태. 요 세 가지가 산업 분류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요거 공부하고 나면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게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구분했어요. 그죠? 그러면 생산 단위 활동 형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산업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눴죠. 크게는 이 둘로 나누고 이렇게. 그리고 산업 활동은 다시금 주된 산업 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으로 나눴다고요. 부차적 산업활동.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나서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뭘 했냐면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산업 결정의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 결정의 방법은 첫 번째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 결정의 방법은 뭡니까? 그 개별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때 주된 산업 활동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죠. 또는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 이것이 어려울 때는 두 번째가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이 뭐냐로 갔었고, 요것도 어려울 때는 세 번째로는 고용 노동자의 수라든가 고용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충익이 또는 자본 설비 정도가 제일 많은 활동으로 주된 산업 활동을 정한다. 그래서 이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개별적인 경우인데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두 번째가 중이었죠. 그래서 휴업 중,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 설립 중인 사업체의 경우. 그래서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산업을 결정했느냐. 그래서 휴업 중이면 영업 중의 활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산을 청산 중이면 청산 시작 전, 청산 개시하기, 시작하기 전의 활동에 따라서, 설립 중인 사업체라면 설립 후 개시하는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업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산업에 따라서 뭐랍니까? 산업 분류에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도 다시금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산업 결정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세 가지가 모두 적용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일반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산업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모두 고려한다. 산업 분류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산업 분류의 기준이 뭐예요? 세 가지가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일반적인 생산 형태의 결합 형태. 일반적인 결합 형태. 요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분류부터 쭉 정할 때는 대분류를 먼저 정하고는 순차적으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경우에서 여기서 몇 가지를 또 공부했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직업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출제 논점 중에서 제가 출제될 논점들만 뽑은 거예요. 한 15문제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요 문제는 뭐가 나온 거냐면 그 중에서 신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쪽에서 쭉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지금 2016년 1회 때 새로 나온 문제는 신기출 문제인데 유일하게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기출 문제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거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중에 일반적 적용 원칙, 요 1번 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산업분류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분류 기준인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산업분류에 적용을 시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출제가 예쁘게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신기출 문제예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봤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서
아래 괄호를 채우세요 하면서 단답식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는 내용을 보면 생산 단위에서 산출물뿐만 아니라 괄호와 괄호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 그 산업 생산 단위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의 1번 타자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별 생산 단위는 산업 분류의 기준인 세 가지,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일반적인 생산활동의 결합 형태, 이 세 가지가 산업분류 기준이니까 이것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서 산업분류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투입물, 그 다음에 생산공정이에요. 투입물, 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산업분류 적용 원칙의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산업분류 적용 원칙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산업분류의 기준 세 가지, 투입물, 산출물, 생산공정, 요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객관식에서는 생산 단위의 산업분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투입물에 따라서 잘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었죠. 투입물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투입물, 산출물, 생산공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산업분류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요게 신기출 문제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 동네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산업분류 적용 원칙이 어느 정도의 출제 논점에 있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출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16년 1회 실기시험에서는 지금 정보론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 한 문제가 신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생뚱맞은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끊임없이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차에서는 이렇게 가로넣기로, 한 문장이다 보니까 가로넣기로 박스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정도를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면 일단은 2016년 1회 때 출제된 직업정보론 기출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2016년 2회 때 출제된 직업정보론 문제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